네, 매주 화요일 경제학도 배우고 또 경제 현안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시면서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에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경제 스케치북은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협박, 굳건한 연준, 인플레이션으로 갈라진 진보 진영, 과학적 투자를 위한 기초, K-이노베이션 2, 미래를 보는 눈, 다양한 투자 기법 분석,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미국 뉴욕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게 벌써 금년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자기들끼리의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현실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실망해서 이거 연준이 또 세게 가겠구나 해가지고 또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노동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3.5%. 뭐 너무 좋은 숫자죠. 미국에서는 최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미국의 이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률 한번 보시면요. 그 코로나가 오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14%까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그렇게 올라갔죠. 이게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14% 이상으로 간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뭐 4%, 5%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모든 부담을 고용에 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해고인 레이오프 제도가 있어서 그냥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를 20%, 30%를 그냥 감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제 조금 극복됐다. 그러면 좋아지면 그 감원된 대상부터 먼저 재고용하는 게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렇게 등락이 심한데 3.5%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것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례 등 이런 거 보고서 이게 영국 사례, 영국이 이제 시장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지금도 오늘인가요? 다시 이제 영란은행이 시장에 또 개입했다. 영란은행이 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니네 페드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거의 이런 협박 수준이 아닌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내 이웃의 불행이 나의 행복. 그러니까 다들 힘들지만 내 옆에 누가 무너져 준다면, 다른 나라에서 어딘가 무너져 준다면, 그러면 뭐 국제 공조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미국의 연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 변화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정도로 금융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 정치 경제학적인 구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강도입니다. 그냥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5%,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8%의 돈을 빼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5%, 6%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이만큼 우리 돈을 빼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조직적인 저항은 없는 거죠. 반면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지금 주택시장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가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건데 니네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또 금융시장이 지금 뭐 대부분의 웬만한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기술 기업들이 그렇죠. 뭐 연초 대비 뭐 50%, 60%는 아주 굉장히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 니네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정치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중시 여길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금융시장에 이렇게 손실 보는 것을 중시 여길 거냐? 금융시장에서 손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재산이 없어지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 불황으로 깊숙이 들어갈 건데, 연준 니네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연준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우리는 자료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역사상 상상할 수 없었던 0.75%를 11월 달에 또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재밌는 것은 미국의 이른바 진보 진영의 학자들, 경제학자들도 두 양쪽으로 갈린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분들은 대개 거시경제 학자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발전론이나 성장론 이런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공급 요인이 상당히 크고 일시적 요인이 크고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그 이제 과잉 반응, 과잉 긴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리는 거 좋다. 조금 기다려 보자. 이러다가 실업률 높아지게 되면 서민들 피해 커진다. 그리고 이제 로머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재난지원금 많이 지원해서 소득 분배 상당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괜찮은데 왜 그렇게 지금 이자를 올려서 불황으로 꼭 경제를 들이밀어야 되겠느냐? 그리고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것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2%를 고집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 찬성론자들은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참호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냥 생활 깊숙이 다 파고 들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다. 그 70년대하고 80년대하고는 다르다. 이쪽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러다가 이거 못 잡아서 인플레이션이 장기로 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 순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 진영이 아주 팽팽하고요. 서머스는 항생제 먹다가 의사 처방대로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이제 더 높은 항생제를 써야 되고 더 센 항생제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또 이 내성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내성 생기면 그 비용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크다. 뭐 이런 지금 양쪽의 이견이 있는 것이죠. 투자의 기본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방송인 대표적인 블룸버그나 CNBC에서 제가 차트 분석하는 걸 못 봤습니다. 뭐 제가 짐작해 보기로는요. 우리 재무경제학에서는 차트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과 같은 것은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측은 그거는 과학적인 분석을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경제학자들이 계량 분석을 하고 그래서 주가 예측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계량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정확히 예측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티스트들은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나의 뭐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미인대라고 한다면 차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인인데 저 미인이 이제 어느 수준이 되게 되면 상종가를 칠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초점을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차티스트들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을 과연 오랫동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일찍 빠지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으셨는지 되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가 예측보다는 투자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주가 예측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점장이의 영역이고, 우리가 점장이와 과학자의 차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점장이가 여기까지 온대.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뭐 얼마가 바닥이다. 언제쯤부터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저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개미 투자가들 중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무릎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장이 새하얗게 얼어붙어 가지고 폭락하는데 이걸 무릎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디시플린이 중요하다. 기율이 중요하다. 자기 절제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자 전략으로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 이 개미들에게 더 좋다는 것이죠. 대세 상승기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사들여가는 겁니다.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꾸 파는 거죠. 대세 상승기와 대세 하락기에는 이 전략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 전략은 네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존 보글의 지수 투자 전략, 그리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전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형주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변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실한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내는, 이것은 뭐 다 지금 재무경제학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워렌 버핏과 재무경제학과는 좀 약간 맞지는 않지만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멘텀 투자 전략입니다. 저는 뭐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전략, 이 정도가 저는 제가 권장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의 투자가들을 좀 대비해서 유명한 투자가들을 이렇게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K-이노베이션의 시작을 이 스티브 잡스 얘기로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라서 그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하는데, 제가 드는 사례는 1979년 12월에 잡스가 팔로알토 연구센터라는 데를 방문을 합니다. 이 팔로알토 연구센터는요, 그 제록스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유명사가 이제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제록스가 그렇게 독점 기업이었죠. 그래서 제록스 이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신상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짜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거 정말 굉장한 거다 해서 이거 상품화하자 그래갖고 이제 뉴욕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뉴욕 본사의 이 최고 경영진들은 그거 투자를 굉장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해갖고 수익이 날까? 이러는 거죠. 그러는 차에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연구소를 찾게 된 것이죠. 연구소를 찾게 된 것도 이제 직원들이 다 거기 팔로알토 연구센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저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재밌는 게 많은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안 가다가 뭐 하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는 거.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육성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잡스가 온다고 하니까 팔로알토 연구센터에서 세 가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날. 근데 첫 번째 거를 딱 보는 순간 잡스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는 거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혼자 딴 생각 막 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 와가지고 야, 니들 빨리 가서 저것 좀 봐. 그리고 저 제록스의 저 기술을 우리가 사자. 그 기술이 GU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다 알죠. 이게 지금 마우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에다가 마우스 콕콕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윈도우가 나오기 이전, 마우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모든 명령어를 도스에서 이 타이핑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런데 팔로알토에서 연구센터에 그 초기 이 메뉴판을 가지고 하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고, 스티브 잡스 이전에 수천 명이 와서 그걸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거는 굉장한 건데 당장 가서 저거 사자 해가지고 제록스하고 계약을 해서 당시 애플 주식을 일부를 주고 그거를 사왔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GUI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스티브 잡스는 딱 가서 보자마자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거죠. 미래의 컴퓨터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본인이 구상을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고 있다가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잡스는 캐치한 거죠. 이게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보다 그 기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 이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터가 원래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용도를 발견해내고 그것이 세상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선수만이 선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투자가 3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티 우드라고 하고, 이분은 파괴적 혁신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Destructive Innovation이죠. 그 우드의 얘기는 세상은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이 세상을 이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름잡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부터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기업들은 앞으로 지금 애플 같은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래서 이 ARK라고 하는 것이 ARK 이노베이션 ETF 펀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캐시 우드는 파괴적 혁신 테마 펀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괴적 혁신 분야에 지금 여기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네 개의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듯이 이제 지금 생명과학 쪽에 DNA 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SS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막 하는데 얘는 낮에만 발전이 되니까 이제 저녁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혹은 날씨가 안 좋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이 지금 이것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에너지는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뭐 차세대 인터넷이죠. 지금도 뭐 인터넷이 굉장히 좋지만 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핀텍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뭐 한 50개 그 기업들을 뽑아서 차세대 요망 기업들인 거죠. 뽑아서 투자를 한다고 이제 내세웠고 이게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아서 돈이 하도 몰려서 뭐 주체를 못할 정도였고요. 지금 이제 많이 주가가 빠져서 최근에 이제 30여 개로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역시 이 ARKK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죠. 바로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 기술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의 프론티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렇게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그 프론티어에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경제는 성공하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런 거고, 빌 게이츠가 그런 거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캐티 우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에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그것도 그냥 혁신 기업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완전히 신세계를 만드는 그런 펀드에 투자한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미국의 개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자, 캐티 우드가 저렇게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대가라고 하시는 우리 그 버핏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버핏의 얘기가 그 분야가 미래를 선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 동의한다. 그런데 그 산업에서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겠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저렇게 됐지만 애플 초창기에 수없이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있었죠. 그 회사들이 다 명멸해 가고 지금 애플이 나왔는데, 따라서 워렌 버핏은 지금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 제가 위너인지, 저 산업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제가 위너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것은 벤처 투자가가 할 일이고,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캐티 우드가 엄청난 그 돈을 빨아들이면서 주가가 오를 때 워렌 버핏은 그 주식 다 팔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살 기업이 없어서, 좋은 기업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치 투자의 그 성패를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가 여기인데 시장 가격이 낮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보다 낮을 때 나는 사들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그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같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한때는 뭐 저거는 뭐 음료수 기업인데 뭐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워렌 버핏은 미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콜라를 마시는데, 그리고 코카콜라가 그렇게 압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저 기업이 수익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낼 것이다. 확실히 낼 것이다. 애플도 초기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서 애플의 혁신성을 확인했고, 야, 저기는 저 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게 나올 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애플은 애플 바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그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수요층이 있다. 그래서 애플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애플과 삼성의 차이죠. 사람들이 애플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애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인데, 삼성은 매 기계가 나올 때마다 그 기계가 뭔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니 뭐별 그 기술 혁신 없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것을 사고 만족하는 거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을 사시면 뭘 사시든 간에 박스가 잘 안 열립니다.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플 왜 이래 이거? 근데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안 열리는 이유는 애플을 사서 그 박스가 열리는 그 시간 동안 즐기라는 겁니다. 그게 또 다시 얘기하면 애플과의 어떤 연애를 시작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 데까지 섬세하게 이 애플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요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른 투자가들이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 회사 주식을 삽니다. 제가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예측을 했고요.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시장이 이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컨트라리안 이제 역할을 해서 반대로 가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캐티 우드와 이제 워렌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 간에 아주 차이가 딱 납니다. 캐티 우드는 지금 이 약세장에서도 테슬라가 빠졌으니까 더 사들어 가는 거고요. 이런 거죠. 캐티 우드의 ARKK와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라색이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캐티 우드의 ARKK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캐티 우드 RKK는 60%가 빠졌고요. 예. 여기 초록색은 S&P 500이거든요. 그 S&P 500이 지금 23% 빠졌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아주 방어를 잘 한 거죠. 우리가 5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RKK고요. 따라서 2020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빠졌다가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RKK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돈이 하도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 5년 전에 비해서 얼마까지 가냐면 350까지 뭐 갑니다. 반면에 여기 그 이제
워렌 버핏은 기껏 가봐야 맥시멈에 이제 금년 초죠. 오히려 금년 초에 1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46% 상승한 거고요. 그 대개 5년 전에 비해서 그 수치는 지금 S&P 500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 주가 5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아크 K처럼 뭐 3배, 350%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최저와 최고를 보게 되면 뭐 2배 반은 넘겠네요. 뭐 이렇게 되겠죠. 어, 그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제 생각에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그 분석과 비과학적인 분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서 내 성향은 어떤 성향이고 나는 어느 정도 그 심지가 굳은가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스케치북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